오늘은 저의 약간 퍼스널한 로망이기도 하고 김성준 작가님의 그 글을 읽고 나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많이 얻었고 전사들의 노래라는 책을 보고 책을 읽은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애 운동을 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늘 밝은 부분과 어떤 그 유머와 어떤 그런 힘들을 발견하시는 눈을 가진 김성준 작가님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요, 저는 2001년에 우연히 장애인 운동이라는 그전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아주 낯선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그 직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노량진 고시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임용고사 준비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시동이 안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너무 가기 싫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가서 이 400명의 등짝을 매일매일 보는 생활을 제가 겨울, 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름 정도가 됐을 때 아주 극심한 우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의 표정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쳐야겠다, 여기서 도망을 쳐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노량진을 빠져나와서 지하철역에 앉아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엔진이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400명을 뚫어야 선생님이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 뭐 완주하고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달리려면 엔진이 필요한데 내가 그게 없구나. 내가 정말로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야학 같은 데 가서 1년 정도 봉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맞나?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나?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 이 400명을 뚫을 엔진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야학을 검색을 했는데 그냥 우연히 노들 장애인 야학이 가장 먼저 걸렸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열린 맨홀을 밟고 갑자기 어느 낯선 세계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평소에는 뭐 장애인 이런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줄도 몰랐고, 왠지 장애인 야학이라고 하면 거기 가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그 편견인데요. 제가 우연히 노들 장애인 야학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사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휠체어를 탄 남자분 한 4-5분이 그 앞에 앉아서 335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분들 딱 만나는 그 순간 제가 딱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정말 현실 세계의 3차원에 존재하는 이 현실의 장애인들을 그날 처음 본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순간 이 현타가 왔죠. 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게 됐는데 여기를 그냥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고 다시 뒤를 돌아서 그분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처럼 영원처럼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고 딱 얼어붙었던 순간부터 노들야학을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길어도 한 5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던 어떤 5분이었습니다. 긴장하고 간 것이었는데 노들야학이 처음 저에게 한 말은 싸우러 갑시다 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장애인 이런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그런 낯선 존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외출을 못했다는 사람,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 언니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교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무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대학 가고 싶어. 일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노들 혹은 장애 운동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장애인의 삶이 너무 열악해서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달에 5번도 외출을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의 70%다라거나 장애인의 절반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나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어떤 통계 같은 것, 열악한 현실 그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엔 제가 그에 충격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장애인들이 너무 열악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시스템이라고, 자연의 섭리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고 그저 슬픈 일도 아닌 우리가 만든 어떤 차별이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결해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하고 이런 장애인이 아니라 광화문에 나와서 버스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나와서 뛰쳐나와서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드러눕는 그런 장애인들의 존재,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알매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성장시키는 그런 알미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으로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알미 있고, 어떤 알은 제가 열심히 쌓아온 어떤 세계를 한 방에 무너뜨려서 저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알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는데 내 입에서는 계속 터져 나오는 말이 와,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말이 계속 터져 나오는,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살았구나,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알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과의 만남이 그런 알미였습니다. 저는 마치 중력이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낮의 세계는 경쟁하는 세계이고요. 밤의 세계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노들야학을 13년 뒤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노들야학이라는 세계가 그때 당시 저에게 13년에게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기 힘든 어떤 공동체였구나. 떠나지만 저는 내가 경험한 이 세계가 대단히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여행이 저한테 끝났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 여행기를 쓴 것이 이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저의 인생을 한번 바꿔 놓았는데요. 저는 글을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정의는, 글은 왜 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불멸의 것으로 기록하고 싶은 욕망, 불멸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노력, 이것이 글쓰기라는 거예요. 전사들의 노래도요, 사실은 이게 남들 보기엔 되게 무겁고 아프고 이런 이야기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 어떤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서울 지하철 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은 다 아실 텐데요. 저한테도 2022년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제 기억 저 밑바닥에 각인된 아주 비천한 자들의 모습으로 연일 뉴스를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전장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스만 틀면 전장현 지하철 시위 재개, 전장현 어쩌고 이렇게 하고 박경석이 자꾸 나오고 이래서 제가 2022년에 굉장히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악당으로 나오고, 저 카메라가 그를 지지하는지 그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카메라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장애인운동과 이동권 투쟁은 정말로 노들야학과 함께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들야학의 이동과 함께 이 이동권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 모두 집안에 있었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노들야학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셔틀버스를 대절할 수도 없고, 이 충돌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20년간 노들야학 장애운동을 계속 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의 한국의 비장애인들은 내가 탈 버스를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탈 지하철역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다닐 학교 선생님 내 손으로 예산 만들어서 배치하지 않았잖아요. 모두 다 열렸다고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이 나를 막 환대하면서 학교도 가야지, 너를 위한 선생님도 있어야지,
지하철 타야지, 버스 타야지, 길도 있어야지 다 만들어 줬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투쟁으로, 자기들의 몸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문을 붙들고 엄청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싸움은 다 이 문에서 일어나요. 밀어내고 뜯어내고 문 닫히는 걸 막고 막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데요. 엄청난 혐오, 비난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또 엄청난 연대와 엄청난 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끌어올려졌습니다. 저는 그 4월이요 너무나 한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한편으로 계속 토할 것 같았어요. 네, 온 국민들이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냥 문명이란 무엇인가 논쟁이 붙었어요.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명이 정말 올바른가, 제대로 됐는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쟁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공중파에서 계속 그런 문제로 뭐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엄청난 스펙터클로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TV만 틀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편으로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가 피켓 들고 보여주는 거랑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 오지에 사는 청소년들도 이제 장애 이동권이란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생존의 문제를 토론에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또 토할 것 같은 일입니까?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논할 때 누군가의 생존이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그런 싸움이 TV에서 본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 이렇게 심장이 너무 이렇게 무리가 가는, 떨리는 그런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푼돈으로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을 보장하라는 거다. 이게 이렇게 사실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동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늘 해오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행동의 오체투지는 그 말을 되게 무색하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로 저한테 다가왔고 되게 반성하게도 됐던 것 같아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구걸 혹은 누군가의 시혜, 누군가의 동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구걸이나 동정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삶들이 지난 시대에 있었고 전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걸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권리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배제된 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비천한 자들을 저는 불러오는 그런 행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오체투지 하는 것이 장애인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가 있고 그분들이 바닥에 맨 바닥에 무릎을 끌고 내 앞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무수한 시민들이 병신이 벼슬이야? 그러니까 동정을 못 받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 빗발치는 현장에 있으면 여기가 지금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래요. 그 장면이. 근데 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어른들의 아수라장 속에서 어떤 소년이 휴대폰을 높이 이렇게 들더래요. 장애인 시위는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장애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핸드폰을 높게 들고 있는 장면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2001년에 이 싸우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라는 언뜻 소박해 보이는 이 구호는 실은 장애인을 배제한 채 설계된 이 문명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이 계단만큼 존재합니다. 네. 이 세상 도처에 계단이 많잖아요. 그것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연해요. 우리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싸움은 절대 선을 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고 노인과 아픈 사람, 장애인을 버리고 폭주하는 야만적인 사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통째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가 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글 제목이 두 번째 사람 홍은전이에요. 그냥 사람이란 책이 나왔을 때, 저의 전 책이 나왔을 때 노들야 교사이기도 하면서 철학자 선생님이 고병건 선생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는 두 번째 사람이 있다.
신보선 시인은 바로 시인이 그렇다고 했다. 시란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라고. 첫 번째 자리는 슬픔의 자리이지 글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슬픔에 관한 첫 번째 글은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어찌 시인만이겠는가? 세상에는 시인 말고도 두 번째 사람들이 있다.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 홍은전 작가도 두 번째 사람이다. 그가 선 자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비어있는 자리다. 첫 번째 자리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도 사람이 가득한데 두 번째 자리는 그렇지 않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슬퍼했다거나 분노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듣고 시뻘개진 눈알을 본다. 무엇보다 두 번째 사람이 선 자리는 첫 번째 사람이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 때 소매가 잡히는 자리다. 그걸 알기에 나는 세 번째에 서고 겁이 날 때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도망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많기에 세상에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서 운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 흐느끼는 것이다. 이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이렇게 눈물이 좀 났는데 두 번째 자리라는 게 정말 있지. 예, 여러분들이 서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자리라는 게 정말 있지.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지. 그 자리를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모든 싸우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저는 두 번째 사람 같았거든요. 글이라는 것이 두 번째 자리에서 생겨난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 슬픔의 자리이지 글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없는데 글은 두 번째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글을 바라보는 두 번째 사람이 있을 때 글이라는 것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싸움이라는 것도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절대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공동체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사람을 그들 모두 다 혼자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또 다른 첫 번째 사람, 나처럼 울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그래서 이게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서로 가슴 아파하고 서로 힘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북돋우는 그런 관계를 만났을 때 그래야만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항도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난 두 번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소매에 잡히지 않았고 누가 내 멱살도 잡지 않았는데 소매가 잡히고 멱살이 잡힌 사람 누구였냐면 제가 다루고 있는 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번째 자리에서 소매 잡히고 멱살 잡힌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시간을 갖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지.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좀 미안하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홍 선생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신기한 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매를 잡혀주는 그런 위치에 존재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약간 장시간 동안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역시 인원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뜨겁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하고 사인 받을 사람도 사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사진 보내주세요.